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시인 이삭빛입니다. 네, 이삭빛 TV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현석 시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삭빛 TV 독서대학이 다양하게 때로는 시로 때로는 위대한 도전을 이룬 인물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이 반드시 읽어야 하고 우리 현대인들이 읽어야 할 한국 단편소설 중에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죠? 김동인 선생님께서 쓰신 감자입니다. 네. 김동인 선생님은 1919년에 그 주요한 전형택 선생님과 함께 최초의 문예 동인지 창조를 창간하신 분이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단편소설계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감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를 먼저 읽기 전에 배경은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1920년대 일제 강점기를 그렇죠. 토대로 1920년대면은 가장 일본의 그 강제 병합이 되고 일본의 착취가 아주 심해지고 우리 생활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 감자라는 작품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층민들이 살던 칠성문이라는 그런 아주 칠성문 밖에 있는 빈민굴. 네네. 이게 자 시간은 1920년대 식민지 치하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공간은 칠성문 밖 빈민굴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주제는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이 가난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했고 이걸로 인해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난이 왜 일어났냐?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더 드러내서 그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름이 누구예요? 주인공 복녀입니다. 복녀. 네. 복은 우리가 말할 때 복이 있는 여인인데 네. 여기서는 비극의 여인이 되는 거 본다면은 아마 그 김동인 작가는 운수 좋은 날이 마치 실제로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닌 것처럼 네. 제목 이름 속에서 그걸 또 상징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한번 내용을 들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싸움, 간통, 살인, 도둑,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할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복녀의 부처는 산웅공상의 제2에 드는 농민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칠성문 밖 빈민굴에 오기 전까지 근데 거기는 뭐예요? 싸움, 간통, 살인, 도적, 구걸,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부녀의 부처는 옛날에는 산업공사인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2에 드는 농민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복녀는 원래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예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진 순간부터 없어졌다.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규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이게 복녀가 태어난 집안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있는 농민의 집에 있다는 거네요. 예.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겨울에서 몇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세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 저품을 가지고 있었다. 저품. 이 저품이란 말은 두려움의 옛말입니다. 기품이 아니라 저품이에요. 다시 한번 거기 한번 읽어줄까요? 네. 것에 대한 저품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는 잠깐요. 이 책에 따라서 기품이라는 책이 있는데 원래 그 원작에는 저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저품은 두려움의 옛말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이야기 들으면 복녀는 역시 뭐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것처럼 여름에는 뭐 벌거벗고 겨울에서 몇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리를 돌아다녔던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는 16살 나는 해에 동네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방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20년이나 이로써 원래 아버지의 시대는 상당한 농민으로 밭도 몇 마지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녀를 판 80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네, 복녀를 산 80원이 네.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러니까 시대성이죠. 어떻게 감히 사람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네. 있고 지금은 영감이라 볼 수 있는 영감에게 지금 몸이 네. 팔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원래는 나름대로 좀 농사꾼으로서 좀 분홍이었는데 복녀를 살 때쯤은 다 팔아먹고 80원. 80원만이 그의 딱 남은 마지막 거. 재산이었던 그런 네. 몰락해가는 농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그의 남편은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동네 노인의 주선으로 소작밖에나 얻어주면 종자만 뿌려둔 뒤에는 후지칠도 안 하고 김도 안 매고 그냥 버려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 대로 걷어서 금년에 흉년임내 하고 전주집에는 가져도 안 가고 혼자 먹어버리곤 하였다. 자, 후치질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쟁기와 비슷한 농기구가 있는데 그게 극쟁이거든요. 네. 이 극쟁이로 우리가 저도 시골 살다 보니까 여러 농기구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자, 이게 굉장히 그 게으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걸로 뭐 소작 밖에나 얻어주면 그냥 종자만 뿌려둔데 네. 후치질, 극쟁이질도 안 하고 김도 안 메고 있다가 가을에 가서는 금년은 흉년이네 하고 전주집에는 가져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하였다는 것이 게으르다고 그리고 몰락해가는 농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 밭을 이태를 연하여 붙여본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그는 동네에서는 밥을 못 얻어먹으리만큼 인신과 신용을 잃고 말았다. 복녀가 시집을 간 뒤 한 3, 4년은 장인의 덕택으로 이렁저렁 지나갔으나 이전 선비의 꼬리인 장인은 차차 사이를 믿게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처가에서까지 신용을 잃게 되었다. 그들 부처는 여러 가지로 의논하다가 할 일 없이 평양성안으로 맞벌이로 들어왔다. 네, 막벌이로 들어왔다. 그러나 게으른 그에게는 막벌이나마 역시 되지 않았다. 네, 이게 맞벌이가 아니라 막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일정한 네.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지게도 치는 막벌이나마 네. 역시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기재를 지고 연광정에 가서 대동강만 내다보고 있으니 어찌 막벌이인들 될까? 네, 지게를 지고 네. 영광정에 가서 대동강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어찌 막벌이인들 될 관계. 네. 한 서너 달 막벌이를 하다가 그들은 요행 어떤 집 막간살이로 들어가게 되었다. 막간이라는 것은 행랑인데요. 대문간에 붙어 있는 방을 우리가 막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얼마 안 되어 쫓겨나왔다.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집 일을 보았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쩔 수가 없었다. 만날 복녀는 눈에 칼을 세워가지고 남편을 채근하였지만 그의 게으른 버릇은 개를 줄 수는 없었다. 뱃선 좀 치워달라요. 남 좋은 오는데 님차 치우시관. 내가 자, 치우나요? 전혀 이게 복녀가 하는 말 같아요. 뱃섬 좀 치워달라고요 하니까 네, 남자가 남편이 남 졸음 오는데 님자가 치우시간. 더 훨씬 좋네요. 예. 내가 치우나요? 20년이나 밥 먹고 그걸 못 치워? 에이구 칵 죽구나 말디. 인연이 뭘? 이러한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나왔다. 이젠 어디로 가나 그들은 할 일 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려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바로 온다. 네, 바뀌네요. 그- 칠성문 밖. 예, 네, 그 빈민굴. 빈민굴로 오게 된 배경이 잘 설명되어 네. 있습니다.
칠성문 밖을 한 부락으로 삼고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업은 거지요. 부업으로는 도둑질과 매음, 그 밖에 이 세상의 모든 무섭고 더러운 제약이 있었다. 근데 공녀도- 정업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네. 모든 사람의 정업, 이 정업은 직업, 생업을 말하는 겁니다. 복녀도 그 정업으로 나섰다. 음, 그러나 19살의 한창 좋은 나이에 여편네에게는 누가 밥인들 잘 줄까? 젊은 것이 거랑질은 왜 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여러 가지 말로 남편이 병으로 죽어간다고 핑계는 대었지만 그런 핑계는 단련된 평양 시민의 동정은 역시 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 칠성문 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드는 편이었다. 그 가운데서 잘 수입되는 사람은 하루에 오리짜리 돈뿐으로 1원 7, 80전의 현금을 쥐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극단으로 나가서는 밤에 돈벌이를 나갔던 사람은 그날 밤 40원을 벌어가지고 400여원. 40으로 나와 있나요? 네, 40원을 벌어가지고 그 근처에서 담배 장사를 하기 시작한 사람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칠성문 밖 빈민굴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도적질, 매음까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음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그 적나라하게 김동인 작가는 이제 글을 쓰고 있네요. 복녀는 19살이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빤빤하였다. 그 동네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돈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5, 60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 부처는 역시 가난하게 지냈다. 굶는 일도 흔히 있었다. 네, 굳은 일도 있었다. 기자모 솔밭에 송충이가 끓었다. 그때 평양류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는데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을 인부로 쓰게 되었다. 송충이가 많으니까 송충이를 잡는 인부로 빈민굴 밖의 여인들을 인부로 쓰게 되었군요. 네.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가 자원을 하였다.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50명쯤이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복녀는 열심으로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놓고 그의 통은 잠깐 새에 차고 하였다. 하루에 32전씩의 공전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여섯세 하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부 한 연하문 사람은 언제나 송충이는 안 잡고 아래서 지절거리며 웃고 날뛰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놀고 있는 인부의 품삯은 일하는 사람의 삭전보다 8전이나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다. 감독은 한 사람뿐이었지만 감독도 그들의 놀고 있는 것을 묵인할 뿐 아니라 때때로는 자기까지 섞여서 놀고 있었다. 어떤 날 송충이를 잡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에 감독이 그를 찾았다. 나무에 올라가 송충이 잡으려고 할 때 찾은 거죠. 네, 복내, 예, 복내. 왜 그랬니까? 이건 제가 읽어야겠어요. 복내, 예, 복내. 왜 그랬니까? 그는 약통과 집게를 놓은 뒤에 돌아섰다. 좀 오너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네, 너, 돼지 좀 가보디 않겠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뒤로 가자고 이렇게 이제 하신. 뒤 좀 가보지 네, 않겠니? 네. 뭘 하게요? 글쎄 가야. 가디오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부인들 모여 있는 대로 고함 쳤다. 인부들 모여 있는 대로 고함을 쳤어요. 네. 형님도 값세다 그래. 싫다 얘. 둘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갔나? 복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갔다. 복녀 조카구나.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빨갛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공전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이 되었다. 네, 그쪽은 공전으로 나오고 저는 품삯으로 나오네요. 아. 네, 그게 그거니까요. 네. 복녀는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아, 이제 복녀가 원래는 그 산업공상의 농부의 딸로 태어났지만 네. 나름 도덕심을 알고 있는 네.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20살이 많은 영감에게 시집가고 그 영감이 게으른 거의 다 그 망해가는 농부였고 네. 결국은 게으름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칠성읍과 빈민굴에 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빈민굴의 여자들에게 송충이 잡는 일을 시켰는데 갑자기 다 어디 뒤를 갔다고요? 아니 그냥 이제 뒤에 좀 가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네. 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여태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 일도 없었다.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음이 이루어지고 네, 그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짐승이 하는 것쯤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이 아니었었다. 게다가 일 안 하고 돈 더 받고 긴장된 육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말로 하자면 삼박자 같은 일이 이것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 개의 사람으로 된 것은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 조금씩 분도 발리게 되었다. 분도 바르게 되고요. 네, 화장을 하게 되었고 음. 그 1년이 지났다. 그의 처세의 비결은 더욱더 순탄함이 진척되어 가는 것 같았다. 그의 부처는 이제는 그리 궁하게 지내지 않게 되었다. 그의 남편은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벌신벌신 웃고 있었다. 복녀의 얼굴은 더욱 이뻐졌다. 여보, 아주바니 오늘은 얼마나 벌었소? 복녀는 돈 많이 벌은 듯한 거지를 보면 이렇게 찾는다. 오늘은 많이 못 벌었세다. 얼마? 도무지 10서너냥. 많이 벌었세다. 한 백냥 꿔주시고래. 오늘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복녀는 곧 뛰어가서 그의 팔에 늘어진다. 나한테 들킨 때문에는 기띠야 말아요. 끼고야 말아요. 끼고야 말아요. 예. 난원 이 아주머니 만남은 야단이디라. 자 깨주지. 이제 빌려준다는 말이겠죠. 네, 네. 그 대신 말을 하면 나의 일을 발설하면 안 돼요. 난 몰라요. 헤헤헤. 모르면 안 줄 테야. 글쎄 알았대도 그런다. 그의 성격은 이만큼 진보되었다. 가을이 되었다.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칠성문 밖에 있는 중국인의 채마밭에 감자며 배추를 도덕질하려 밤에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복녀도 감자깨나 잘 도적질하여 왔다. 어떤 날 밤 그는 감자를 한 바구니 잘 도덕질하여 가지고 이젠 돌아오려고 일어설 때에 그의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서서 그를 꽉 붙들었다. 보니 그것은 그 밭의 소작인인 중국인 왕서방이었다. 복녀는 말도 못하고 멀찐멀찐 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집에 가. 왕서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재문 가지 헌 겉도 못 갈까? 복녀는 엉덩이를 한번 획 두른 뒤에 머리를 제치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서방을 따라갔다. 1시간쯤 뒤에 그는 왕서방의 집에 나왔다. 그가 밭고랑에서 길로 돌아서려 할 때에 문득 뒤에서 누가 그를 찾았다. 복내 아니야? 복녀는 획 돌아다 보았다. 거기는 자기 집 옆편네가 바구니를 끼고 어두운 밭고랑을 더듬더듬 나오고 있었다. 형님이 됐을까? 형님도 들어갔댔을까? 님자도 들어갔댔나? 형님은 네 집에? 나? 녹서방네 집에. 님자는 난 왕서방네. 형님 얼마 받았소? 눅서방네 그 깍쟁이 놈 배추 3팩이. 난 3원 받았디. 복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10분쯤 뒤에 그는 자기 남편과 그 앞에 돈 3원을 내어놓은 뒤에 아까 그 왕서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 뒤로부터 왕서방은 무시로 복녀를 찾아왔다. 한참 왕서방이 눈만 멀짓멀짓 앉아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간다. 왕서방이 돌아간 뒤에는 그들 부처는 이혼 혹은 이혼을 가운데 놓고 기뻐하고 있었다. 복녀는 차차 동리 거지들한테 예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 왕서방이 분주하여 못 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 복녀는 부처는 이제 이 빈민굴의 한 부자였었다. 그 겨울도 가고 봄이 이르렀다. 그때 왕서방은 돈 100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다. 근데 이제 왕서방이 네. 돈 100원으로 처녀 하나를 사가지고 왔군요. 그리고 이제 부처는 남편을 말하는 거. 네, 네. 네. 복녀는 다만 콧웃음만 쳤다. 복녀 강자 하겠구만. 강자가 뭐예요? 질투 나겠구만. 음. 동리 옆에 애들이 이런 말을 하면 복녀는 흥하고 콧웃음을 웃고 하였다. 내가 강자를 왜 해? 그는 늘 힘있게 부인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놈의 왕서방 내 두고 보자. 왕서방의 색시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웠다. 왕서방은 아직껏 자랑하던 기다린 머리를 깎았다. 동시에 그것은 새색시의 의견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다. 이 머리까지 깎았네요. 네. 복녀는 역시 코웃음만 쳤다. 마침내 색시가 오는 날이 이르렀다. 칠보 단장의 사인교를 탄 색시가 칠성문 밖 채마밭 가운데 있는 왕서방의 집에 이르렀다. 밤이 깊도록 왕서방의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별한 악기를 뜯으며 별한 곡조로 노래하며 야단하였다.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서서 눈에 살기를 띠고 방 안에 동정을 듣고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2시쯤 하여 돌아갔다.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서방의 집안에 들어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리어 있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훑켜보면서 그는 왕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만 정처 없이 두룩두룩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 못 가. 이른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짓 것.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쳤다. 자 가자우 가자우.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에는 그의 손에는 얼른 하는 낫이 한 자루 들려 있었다. 이 떼놈 죽어라 죽어라 이놈. 나 때렸디?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이누나. 그는 목을 놓고 쳐 울면서 낫을 휘둘렸다. 칠성문 밖 외딴 밭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할국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 손에 들려 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있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새에는 무슨 조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 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이의 손에도 10원짜리 2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내일 뇌일혈, 뇌출혈? 그런 의미인가 봐요. 네.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갔다. 한방 의사의 진단으로? 피혈자 이런 어떤 이런 핑계를 대서 참
결국 네. 감자는 1920년대 식민지 치하에서 네. 농사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나름 정직하게 살다가 결국 가난 때문에 평양성 칠성문박 빈민굴에서의 그 매음하는 생활 그리고 네. 마지막 죽음이죠. 이게 그 제일 가난은 누가 불러온 거죠? 일본이죠. 네. 일제감정기니까 그것을 작가는 말을 하고자 우리가 얼마나 그 상황에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3인칭 작가의 관점을 시점으로 쓴 소설이잖아요. 네, 주제로 본다면은 가난이 빚어낸 한 여인의 비극인데요. 네, 상당히 사실적이고 그 순수 소설에 해당이 되고 네, 자연주의 소설로 우리가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지루한 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감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함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일제시대 때의 모습에 그 한 여인의 비극을 다시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작품은 이번에 교감으로 승진하신 경희 교감 선생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양경희 선생님은 원래 그 교육관이 있어요. 내 아이가 나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사제 동행 프로그램을 꼭 지원해서 따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직접 책을 만들고 또 아이들과 동행해서 자연을 또 느끼면서 문집도 만드는 아주 국어과 선생님이시죠. 지금 전주에 있는 학교에서 시골 학교로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제 동행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양경희 선생님 항상 내 아이 같은 교육철학을 가지시고 이 방송 특히 국어과 선생님으로서 감자라는 작품을 선정해 주시고 해주셨는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인님은 이 감자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참 가난이 때문에 이 비극에 이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의 그 처절했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어쩌면 가난보다 더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을 이 속에서 가난을 배우자는 게 아니고 음독과 불행과 이런 걸 배우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또 지키고 또 아까 교사 선생님 양경희 교감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내 아이처럼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곧 이런 마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빈민굴에 있는 삶이 이렇게 매음이 이루어지고 구걸이 이루어지고 또 남을 훔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삶 속에서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볼 수 있는 감자라는 작품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송충이가 지금은 그래도 살충제가 잘 나와서 돼 있지만 옛날에 정말 송충이 잡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또 국가 시책으로 또 빈민굴의 여자들을 불러다 했던 것들이 저는 좀 그 당시 송충이 잡았던 기억이 나서 더 공감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막 털나고 이런 거? 그렇죠. 옛날에는 막 쥐도 잡기도 하고요. 또 막 퇴비를 해오라는 과제를 주기도 해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부는 바로 이런 토대 위에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양경희 선생님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